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3. 네. 엄청난 변화 같은 건 없고요. 코너 변화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똑같고. 그런데 왜 시즌3일까요? 시즌4 하죠, 그러면. 좋았어. 시즌4. 네, 시즌4로 합시다. 지난주가 시즌3였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시즌4. 시즌4. 다음 주에는 시즌5 하든가. 네. 최다 시즌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우리가. 김용민의 시사 돼지. 저희가 한 달 전에, 당 내기 배틀. 내기 배틀을 했어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느냐, 물러나지 한 않느냐. 달 후에. 예. 11.6, 이 보선, 네, 패배. 책임을 지고 홍준표 대표가 밀려나갈 것이다. 라고 고성국 박사님께서 예언하셨고, 저는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올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렇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왜냐면 그 앞에 제가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 안 되지. 왜 동의 안 돼? 홍준표가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이유를 박근혜로 설명한 게 아니라 홍준표가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다 합니다. 네. 그렇게 설명했거든. 그랬나? 돌려봐. 돌려봐 다시. 자,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예. 제가 근데 어쨌든 홍준표의 그 근성으로 보아. 그렇지. 한 번 잡은 그 메이저인데. 네. 어? 뭐든지 만들어내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근데 그리고 박근혜, 그쪽에다가 걸었을 때는 그 자기가 홍준표랑 친하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 자기가 그래서 지더라도 홍준표한테 걸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은 안 했던 거예요. 다시 돌려봐. 그 말은 했어. 그 말은 했어. 내 기억나. 그 뉘앙스가 그랬어. 그럼 돌리지 마. 근데 하여튼 내가 졌어요. 네. 내가 졌어요. 그 앞에 배틀은 내가 또 졌고. 내가 그 전 배틀은 또 내가 정말 이겼었어. 통닭 이기려고 한 달 동안 정말 세게 밀었거든. 그만두라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여기저기서 홍준표 간두라고 막 기사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홍준표 간두란 말의 뒷배경을 보면 다 고성국 박사 얘기야. 어떻게든 이기려고. 근데 홍준표 버티네요. 네. 며칠만 시간 더 있으면 내가 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이 한 달이니까 제가 졌습니다. 엄청난 꼼수에 의해서 우리 준표 형이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야. 뭐든지 해보려고 고성국 박사님. 여기저기 기사에 막 등장해. 홍준표가 만들어준다고. 근데 11월 29일에 있었던 일. 이게를 그래서 한 말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홍 대표 이거 보겠죠? 낙검수도 출연했으니까. 그래서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그래. 있고.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동안 좀 섭섭했겠지만 이게 다 통닭 때문에 빚어진 일이니까. 고성국 박사님이 이해하시고 지난 2년간 했던 말 중에 제일 웃기다.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두원 의원이 먼저 선방을 쳤어. 홍준표 물러나야 된다. 인적 쇄신 없이 무슨 그 쇄신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가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친박 쪽에서 물러나지 말라. 그래서 그 자리 굳혀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판을 읽는 눈치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생존 본능 이게 어떻게 잡은 건데 그 생존 본능은 네. 홍준표의 말에 따르면 변방에서 한 16년 고생하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본능. 그렇죠. 그런데 16년 만에 처음으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여당에. 근데 이 양반이 이 판의 생리를 꿰고 있는데 어디가 약점인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박 쪽에서 나서지 못할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안 써먹고 그냥 자기가 던진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도 변방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동병상련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뭐야 이 돼지야! 뭔가 했네. 했는데? 맞아. 우리 상품 소개 안 했잖아. 아니, 이 얘기하고.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번에 뭐 꼼수 써서, 대표직에 유지했다고 해서. 그건 이게 진짜 언제까지 저는 가는 거 꼼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그러면, 뭐 정치판을 잃는 무슨 동물적 본능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이번이 넘어갔다고 해서, 이게 뭐 한 달 후, 두 달 후까지 이게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거 아니다. 한 번 더 걸어?
한 달후로? 다음은 좀 더 센 걸로 걸죠. 다음은 오리로 한번 갑시다. 오리로. 그래서 한 달 후, 두 달 후, 그러니까는 정기국회 끝나고 공천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상황이 지금하고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긴장 풀면 안 된다. 그 얘기 이제 해드리고 싶네. 네. 네. 무시하고 싶네요. 자, 그 상품 소개부터 우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MB 정권 아래에서 쫄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들이 협찬한 광고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목도리. 아니, 이 책을 사면 목도리를 다 주는 거야? 아니, 아닙니다. 예, 이 책에 어린 왕자가 목도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이 책 기억하시라고. 예, 지식의 숲에서 나온 어린 왕자 이 두 번째 책을 이야기. 보낼 때 너한테 이거 연출하고 같이 보낸 목도리야?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한겨레에 보낸 거겠지. 그래. 한겨레가. 그러면 네가 하지 누가 하겠니, 그거. 너한테 보낸 거지. 이 양반이 할 일은 없을 것이고. 고 박사님한테 한번 시켜봐봐. 아, 좋습니다. 박사님한테 보내시죠. 그 정도는 돼야 광고가 되지. 파격적인. 좋네. 늙은 왕자.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주는 거야? 어울려! 자, 늙은 왕자.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 인생의 시작점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 따분한 삶에 지쳐 우울한 일상을 보내는 청춘들, 희망을 잃고 메말라가는 사람들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다. 넥서스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를 협찬합니다. 2010년에 출간과 함께 초판으로만 6만 5천 부가 팔린 이 책은 특히 생텍쥐베리 재단에서 극찬한 작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린 왕자가 왜 돌아왔다는 거야? 내년 총선이잖아. 이유를 말해줘야지. 하려고 이제. 아니, 그건 내가 왜 하나- 돌아왔어? 아, 예. 선생님 이책 아세요? 지난번에 그 김태원 씨 책을 내가 잠깐 들어줬잖아요. 네, 김태원. 네, 김태원. 부활. 네, 그렇지. 그랬더니 그 다음 날 출판사에서 예. 책 들어줘서 고맙다고 책 보내줄 테니까 뭐 보내라 그러더라고. 주소를. 그러니까 예. 여기가 뭘 들어주면은 뭐가 나오는 데야. 이것도 들고요, 그러면. 자, 이것도 좀 들으시고. 들고 대신에 멘트는 이렇게 김용민 씨가 아니, 하시고. 이걸 들고 이렇게 하세요. 어린 공주를 보내다. 어린 왕자는 하여튼 책 책 좀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이 박사님 들고 있는 두 번째 책, 이 오케이, 눈먼 자들의 경제. 요거는 탐욕의 시대. 예, 눈먼 그런 현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소설보다 더 흥미롭게 펼쳐지는 경제 이야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사학자 마이클 루이스, 그리고 또 니얼 퍼커스 같은 최고의 저널리스트 13사람이 현장에서 찾은 최고의 르포르타주. 네, 눈먼 자들의 경제. 로이터 통신으로부터 이 금융 저널리즘의 최고봉이라고 찬사를 받은 눈먼 자들의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의 설명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글이 아니라 금융위기 당시 현장의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처럼 보는 것처럼 풀어내는 르포르타주입니다. 예, 이 한빛 비즈 출판사네요. 예, 여기서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건 내가 해야 되겠어. 예, 하시죠. 예. 예스24 알라딘에서 올해의 책 후보로 올랐으니까 꼭 구매하시고 한 표 부탁합니다. 네. 탐욕의 시사평론가. 탐욕의 시사평론가. 책에 눈이 멀어가지고. 제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 나는 곱사 뒷담화도 지금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예. 올해의 책 후보. 아니, 근데 네 책이 너무 일찍 나왔어. 왜냐면은, 연말에 나와야 되나? 내 말은 지금 알라딘에서 제 책이 1위고요. 그 정봉주가 2위야.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3등이 나야. 그래? 진짜로? 엎어요. 그래서 알라딘에서? 사회 분야. 아니 전체에서. 전체 분야 좀 떨어지지. 예. 책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만 내라고 그랬잖아. 내가 한 무대 몰려서 순위 올라야 될 거 아니야. 뭔 상관이야. 우리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응? 다 죽으면 흙이 될 사람들인데. 엄청 웃긴데? 자, 우울하더니 금방 들어왔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예. 이게 바로 배고파. 직장인 학생 노인들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팡팡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아서 나무가 부러지겠네 이거. 예. 알았어. 너 훌륭해. 예, 그래. 자, 이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 수백만 원의 고가의 안마 의자보다 더 실용적이고 우수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부모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왜 웃어? 나는 이런 뻥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수백만 원보다 더 우수한 효과. 이럴 수가 없잖아. 네. 왜 뻥을 쳐? 근데 이거는 확인이 됐나? 일반형하고 골드형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못했어. 네, 못했어요. 다만 감전에 주의하시라는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감전 그리고 골절에 주의해 주시고요. 예, 일반형은 99,000원, 골드형은 129,000원입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하단 배너 myhan이.co.kr에서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 신랑이 대구 한 지역에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자 노력하는 친구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을 따라야 할지 제 신념을 따라야 할지 아무튼 신랑 꼭 데리고 가서 향후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할 것 같아 방청 신청합니다. 오셨습니까? 나 신랑은. 아이고. 대구 어느 지역구예요? 저희는 수성구 집은 수성군 수성에. 핵심은 이항구예요? 주호영이에요? 상대가? 아니 저희 친구는 북구에 나오고 있어요. 아, 친구는 친구는 북구. 집 서상기 서상기. 서상기 대학마을. 서상기 잘 모르죠? 일은 넘으신 분이에요. 예. 가능성이 있으시네. 예, 그냥 넘어가요. 네. 그거면 됐지 뭘. 일은 너무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주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니면 저희가 친구는 40 몇 살인데요. 서상기하고 예비 공천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서상기라는 훌륭한 분이 이른이 넘으셨다고요. 예. 그럼 친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와줘서 또꼬문이라도 근데 뭐 방청을 그만두시고 내려가시죠. 정체성의 문제는 제가 뭐 책임지기는 어렵고요.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5분 컨설팅하고 제가 몇백만 원 받습니다. 탐욕의 눈먼 자, 유치원에 다니시는 장아무개님. 안녕하세요. 뉴욕타임스 시사돼지 오빠. 완전 사랑해요. 김총수님도 궁금하지만 제겐 오직 시사돼지뿐. 이러고 안 와요. 어디 계십니까? 처음이야. 이렇게 저는 김용민 씨만 좋아요. 이런 사연들이 몇 번 왔어요. 예, 일어서. 몇 번 왔는데 그래놓고 한 번도 그 온 사연을 적이 없어, 보는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은 김용민이 스스로 쓰는 것이다. 사연을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떻게 얼마 받으셨어요? 안 오셔서 네. 좀 안타까워가지고. 실제 존재하는 거 보여주려고. 아, 근데 왜 나보다 용민이가 좋아요? 재미있어요. 나도 재밌잖아. 나도 꽤 재밌는데 왜? 아니 근데 왜 제가 더 좋냐고. 아니, 저는 그냥 그렇게 하면 혹시 소개가 될까요? 너무 비참하잖아 그 얘기를. 아니, 이거 소개는 됐네. 소개 목적을 달성했어. 자, 아니, 김용민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봐야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봐야 쳤어요. 아니 이 책은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어떤 거? 눈먼 여자들이 형제. 유명한 사람들이 썼네. 누구지 알아? 아는 사람 있어 여기? 조지프 스티클리치 알아? 몰라. 마이클 루이스. 몰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도대체? 아니, 유명하다는 것만 알아. 개인적으로 몰라 다. 마크실 알아? 마크실? 몰라 다. 마크실 동생이 마크 바늘 아니야. 이 새끼야. 편집. 예. 자, 오늘 자 그러면 들어가시죠. 끝났으니까. 오케이. 이거 뒷부분이구나. 나 이거 이제 해도 되지? 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따뜻하다. 그죠? 너무 더워요. 더워. 나중에는. 이거 내가 가져갈게. 예. 야, 이렇게 해서 지난번 차명의 시사평론가. 나중에 이 상도 가져가실 것 같아. 네. 자, 박사님. 오케이. FTA 이후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냥 뭐 아니 정치권에 아주 지금 끌어졌다기보다는 개인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아니 박사님 FTA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FTA를 갖고 지금 토론하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FTA와 관련해서 예. 야권의 어떤 그런 해답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추구 전략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FTA 무효화 투쟁은 이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 공감해요. 낙검수가 아무리 이 여의도를 나가도 이 무효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건 그 여의도의 나는 꼼수다의 공연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 거고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진보 진영, 뭐 민주노동당 또는 또 일부 강성의 야당 의원들은 뭐 12월 10일 날 무효시킨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100만이 모이면 무효화가 된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뭐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게 무의미하다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것도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게 무효화되거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100만 네. 명이 모여도 무효화는 안 돼. 그럴 각하가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분들은 그 의미도 없는 짓을 왜 추운데 나가서 하거나 혹은 뭐 100만 명을 모으면 당장 엎어질 거로 얘기하느냐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것대로 필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무효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청수 얘기는 이제 시민운동, 대중운동의 의미는 그것대로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면 네. 시민이 100만 명이 모여도 이 FTA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 거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101만 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근데 이게 구 박사님 많이 이러셨어. 이 집회가 왜냐면 예전에는 101만 명 하면 가만히 있었거든? 네. 근데 요새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한번 치고 나오셔. 목도리 감으세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시바이라고 하죠. 시바이. 네. 시바이가 무척. 네. 그 이제 이 빨개지신 거 봐. 시민운동 들킨 거지. 나 나올 때 연습 많이 하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공중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 우리랑 놀던 가락이나 저기 뭡니까 패턴 때문에 MC가 당황하지. 그러니까 평소에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예, 묻는 답에 답해주고 상대가 당황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리액션만 하다가 요즘은 가끔 치고 나가시잖아요. 네, 그래요. 예. 못 참고. 그런 유혹을 막 부수부수 느끼잖아요. 사실 어제 YTN에서 예. 이 홍준표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 대답을 할 때 그런 꼼수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MC가 전혀 대본이 없던데. 네. 공중파는 대본 플레이였는데 10분 동안 그분이 당황하는데 굉장히 제가 미안하더라고. 아니 그걸 즐기셔야지. 아이, 거기까지 안 가셨구나. 저기 그런 건 아니고 우선 그 얘기. 즐기라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야지. 나도 잘리고. 지금 저기 김어준이 끊임없이 노리는 거는 내가 여기 나와서 공중파에서 잘리는 겁니다. 나만 잘릴 수 없다. 크게 노리진 않는데. 네. 어쨌든 뭐 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고 예. 정당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들은 고민을 다르게 해야죠. 그러니까는 그 대중의 힘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프레셔를 만들어 가는 것까지는 뭐 오케이. 그건 정치의 한 방식이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대충 가늠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 이거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이 싸움은 끝까지 갈 싸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를테면은 선거 때까지 내년 4월까지 FTA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잘 조직을 해서 뭐 1월달, 2월달까지 그냥 하여튼 엄동설안에도 하여튼 몇만 명씩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한 달 칩시다. 난 그거 안 된다고 보지만 한 달 치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자기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4개월 동안 야당이 그냥 대중투쟁만 했다. 그럼 그게 꼭 선거에 도움이 되냐. 정권을 잡을
그 제1야당, 수권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5달 동안을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대중투쟁만 했다. 근데 그 길거리 대중투쟁의 주축은 현재는 민주노동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은 그럴 수 있다고. 그건 어차피 집권을 당장 내년에 무슨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 욕심을 갖고 있는 정당이 아니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몇 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그 거리 운동. 그래서 투트랩을 걔네가 이제 그쪽에서 고민하죠. 네. 응? 한쪽으로는 대중투쟁하면서 한쪽으로는 국회 등원해서 예산안 심의도 하고 뭐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민생입법도 처리하고 이 두 개를 해야 되거든.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손학규가 어제도 이 무야투쟁 끝까지 한다 이랬거든.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 테러를 차단해버리면 속으로는 투트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고 싶어도 자기들이 스스로 테러를 차단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정치를 잘하는 여당 지도 보면 쟤네가 실제로는 들어오고 싶구나. 한편으로 장애투쟁도 하면서 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거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표결 강행 처리, 야당은 날치기라 그러는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러고 하면 예산안도 날치기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그다음에 FTA, ISD 뭐 하여튼 재협상 하겠다고 약속해라.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거든. 그냥 사과해라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ISD는 이명박도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재협상을. 그러면 뭐 최대한 하겠다고 하고 예산안 날치기 할 땐 하더라도 안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되지. 그렇게 하면 테러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안 해요. 한나라당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나라당도 얘네가 들어오는 게 싫은 거야. 말로는 들어오라 하지만 결국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뭐 9억을 뭐 줄여야 된다. 뭐 다시 복지 쪽으로 10억을 늘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주문이 많고 어쨌든 그중에 일부는 자기들이 받아들여야 돼. 예. 근데 안 들어오면 야당이 안 들어오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서 처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4년 연속 예산안을 그런 식으로 3년도 했는데 뭐. 그렇죠. 한 번도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4년이면은 그 국회의원 임기 4번 내내. 그렇지. 예. 더구나 지금은 명분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산안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들어온다. 근데 다른 야당은 들어오잖아요. 자유선진당. 그래서 또 자기들이 쟁점 예산은 손 안 대고 비쟁점 예산만 이렇게 하고서 또 기다렸다. 일주일 동안. 근데 또 안 들어온다. 그럼 어떡하라는 것이냐. 이제 국회는 12월 9일이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두드리고 가면 명분대로 신뢰라도 챙길 수 있다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들어와라 하지만 명분은 안 주는 거지. 사과도 안 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속으로 그냥 불을 끓는 거지. 들어가고는 싶은데 최소한의 길도 안 터주니까. 그러니까 계속 엄동선안에 자기들 하기 싫은 대중투쟁을 해야 되고 지금 야당이 그런 자충수에 지금 빠져 있다. 근데 민주당은 거리에 없어요. 거리에 있는 건 대부분 민주노동당이고 주도하는 것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동영 의원이나 몇몇 FTA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다시 회복하게 된 그런 정치는 또 잔다자지. 말 너무 재미없다니까. 야, 말 시작한 지 10초도 안 됐어, 이 돼지야. 그런데 무슨 얘기가 다 말았나? 그 주도하는 건 민주당이 없다. 이제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얘기하셨는데 저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먹을 거 없어요? 그건 나도 동의해. 먹을 거 없어. 배고파. 동물원에 와서 주잖아. 왜 안 줘, 여기는? 던져줘요. 괜찮아. 잘 받아먹어. 네. 징그러! 고맙습니다. 와, 많이 나오네. 다 나오네, 다 나와. 야, 자. 너무. 와, 이거,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이런 걸 쓰고 다녀요, 근데? 네. 여기가 또 남은 거? 고맙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배고파. 아침도 못 먹고. 네. 자, 하시죠.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차례야. 선생님 얘기하고 계세요. 제가 할 테니까 좀 드세요. 민주노동당 얘기. 오케이. 민주노동당 얘기.
아니, 민노당이라기보다는 노심조 얘기를 해야지. 노심조. 예. 노회찬, 심상정, 예, 예, 조승수. 그렇지. 지금 민노당의 이정희와 노심조가 이제 다시 손을 잡았잖아. 네. 그 나는 늘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보정당일수록 대중스타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대중스타가 갖는 힘이 진보정당이 조직적으로 새로 확대해 나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노심조라고 부르면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가 다 한 명 한 명이 대중스타잖아요. 민노당에도 강기갑, 이정희 같은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들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5명이 이 한나라당의 가장 센 사람하고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약한 쪽에 하지 말고. 이를테면 한나라당의 센 사람이면 누굴까? 홍준표 대표니까. 동대문에. 네. 그다음에 원내대표를 황우여가 하고 황우여. 네? 그다음에 뭐 정책위 의장 지역에. 그다음에 또 뭐 대표하고 상관없이 센 사람 있잖아. 뭐 이재호. 뭐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일제히 가서 정말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야권이 민주당 쪽, 그 통합민주당과 진보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하니 많이 막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루한 그 협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지루해지면, 단일화 했는데 지는 경우가 있거든. 유시민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뭐 내가 이재호랑 뭐 심상정이 붙겠다. 이러면 거기엔 민주당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FTA 무효화 대중투쟁의 그 이 동력을 그런 식으로 선거로 모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 딴 얘기인데. FTA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우선 선거에 내년에 이겨야 되고, 뭐 과반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를 해서 대통령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외교적 행위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국회에서 그걸 비준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돼요. 어느 한쪽만 장악해서는 무효화가 안 돼요. 그건 뭐 얘기하던 얘기고, 제가, 그건 동의하고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의회 권력도 교체해야 되고, 정권도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건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예. 대가도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민주노동당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나는 꼼수다의 어제 여의도 공연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예, 저희들 판단으로 이건 장기전이 될 것이다. 장기전이 될 것인데, 그러자면은 이제 지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래되니까. 잊어버리고 지치게 돼요. 생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들한테 이제 위로가 필요해, 이럴 때는. 네가 괴로워하는데 혼자가 아니다. 그걸 분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 않다. 그리고 혼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걸 즐겁게 잊지 않고 FTA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린 세력에 대해서, 부메랑이 돼서 되갚아줄,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낄 필요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것도 크게.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집회를 한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낸 이유는 뭐냐면, 어제 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FTA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뾰족할 수가 없어요, 다들. 뾰족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 방법은 있어요. 그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몰래 잠입해서 우리 FTA 안 해야 그래도 팩스를 미국에다가 보내는 거. 빵 먹어. 근데 저는 이제 이정희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간단하게 말하면 권력을 교체한 다음에 무효화하는 방법과 12월 10일 날 막아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좋냐? 12월 10일 막아내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길거리로 나와서 100만 명이 모이면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12월 10일이 무슨 날이에요?
뭐 하는 날인데 그날이 국민일보 창간 63주년 된 날이고. 네. 저희가 미국에서 강연하고 있는 날이고요. 세계 인권 기념일. 네. 그게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FTA 발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날인지 모르겠다는 거 듣고는. 그러니까 FTA 비준 반대를 위한 대국민 대회가 12월 10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날 100만 명이 모이면 국민의힘으로 FTA 비준 그러니까 효력과 관련된 어떤 아무것도 아니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근데 나는 이정희가 왜 자꾸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비슷한 생각인데 전 이정희 대표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쪽일지 궁금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왜 걱정을 했냐면 정말로 12월 10일 날 100만 명이 모이면 그것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해서 FTA 그 의사결정권자 우리 각하한테 FTA 관련된 모종의 예를 들면 하다못해 ISL에 재협상하는데 큰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거라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있다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럴 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정치적이지 않은 거죠. 전혀. 그게 아니라 나는 꼼수다가 어제 공연을 의도적으로 크게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무리하게라도 계획했던 것처럼 그날 소위 민주노동당이 주도해서 모아낼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FTA의 반대 세력의 주축은 본인들이다. 그러므로 자기들을 내년 총선 때 의회 권력을 선택해 줘야지 FTA에 대한 강한 투쟁을 이뤄갈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뜻이 담긴 거라면 그건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가지 않더라는 거죠. 후자로 가야 되겠지. 정치를 하니까. 당연히 후자였으면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후자도 네. 100만 명이 모이면 아마 전국에서 모일 건데 그거 자기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람은 몇 명 있는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그 집회를 민주노동당이 주도했다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서로 지도했다 하더라도. 그 정치의 효과를 본인들이 다 가져갈 수 없는데. 그래서 내 얘기도 김총수 얘기대로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그 분출되고 있는 대중적 열기를 어떻게 5달 후에 선거로 연결시켜낼 거냐를 갖고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대중적 이 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성을 갖고 알아서 국민들이 모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자꾸 여기 기획력을 발휘할 게 아니라 그 힘을 5달 후에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발휘할 거냐. 이거 한번 들어주시고. 롯데 협찬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들고 얘기하세요. 이걸 들고 진지한 얘기가 계속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정희의 고민은 거기에 모여져야 되거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민주당의 고민도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민주당 야권 쪽의 당권 경쟁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하면 박지원, 손학규가 야합을 했어요. 박지원, 손학규가 야합을 해서 자기들이 결론이 안 나니까 12월 11일 날 일단 통합 결의를 하는 전당대회를 민주당이 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없어지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시민통합당인가도 이제 가설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당하고 합치는 결의를 하고 해체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 통합당이 하나 생기잖아. 예. 그런데 이 통합당의 지도부, 얼굴이 되는 지도부는 한 달쯤 있다 뽑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결혼식을 해. 양가에서 나왔어. 결혼식 한다고 선언했어. 그리고는 흩어져. 신부, 신랑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결혼식을 지금 12월 11일 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렇게 났어요, 지금? 그렇게 났어요. 그러면, 그리고 게다가 더구나,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일단 신랑 신부 없이 일단 결혼식만 하자. 그 사전 설명으로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민주당하고, 문성근, 문재인, 박원순, 혁신과 통합. 혁신과 통합이라고 불리는 정당이 아니었죠. 시민사회 세력으로 불려졌던,
문재인 이장을 포함한 그쪽 그룹과 민주당이 합치기로 했어요. 하나의 정당으로. 근데 그 방식을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한 번에 다 합쳐야 된다. 그리고 그날 바로 대표를 뽑아야 된다. 라는 방식과 아니다. 민주당이 먼저 합치고 거기 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합쳐야 된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하면 민주당 쪽에서 먼저 지분을 챙긴 다음에 그 위상을 가지고 합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누가 지도부가 되든.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막 싸우고 있었어요. 한 방에 하자. 아니다. 먼저 뽑자. 그런데 그게 이 두 가지를 싸우다가 어중간하게 그러면 합치긴 합치는데 대표를 나중에 뽑자. 이렇게 된 스토리가. 그렇게 야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네. 이해가 됐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은, 야권 지지자들은 이제 마침내 12월 11일이면 위력적인 야당이 뜨는가 보다. 라고 잔뜩 힘이 빠지는 거지, 1차적으로는. 네. 그냥 통합은 해. 근데 아무도 없어. 당대표가 누군지. 이런 상태가 이게 되는 뭐야, 그래서 이 야합을 한 거예요. 이 손학규와 박지원이. 자, 이런 그런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쨌든 12월 11일 날 통합야당이 뭐 뜨게 되면 이 통합야당의 이제 얼굴을 정하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한 달쯤 있다가 날짜는 아직 안 정해져서 한다는 것인데 이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지. 응? 대통령 후보가 제일 중요하고 야권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대통령 후보는 4월 총선 전에는 결정이 안 되거든. 이것도 들고. 그러니까 4월 총선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없으니까 결국은 야권의 최고 지도자는 당 대표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 대표를 이제 1월 중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당 대표를 지금 4명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4명이. 일단 박지원 있고. 3명은 민주당 쪽이고 하나가 이제 혁신과 통합인데 박지원, 누가 한명숙, 그다음에 김부겸. 그리고 이제 문성근. 혁신과 통합 중 문성근. 이렇게 4사람이 이제 이 통합될 야권의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은 누가 될 높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전에 누가 될지 한번 물어볼게요. 문성근 지지하는 사람. 그 중에서. 지지하고 그거는 또. 문성근 지지할 사람 없고. 김부겸 누군지 잘 모르세요. 박지원. 한명숙. 한명숙이 대세네. 한명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다 와야 돼. 닭 들고. 다 닭배틀이야, 이러면. 이번에 대표로 뽑힐 사람은 새 세력으로부터 적어도 비토가 없어야 돼요. 새 세력은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 그 다음에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시민 세력. 이 새 세력이 모여서 새 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또는 비토는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4명을 놓고 보면 한명숙은 김대중 때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의 적자죠. 여성부 장관이었나요? 장관 2번 했어. 김대중 때. 그리고 이희호 여사의 아주 가까운 후배예요. 그래서 김대중 쪽의 지지를 받고 있고 노무현 때 총리를 지냈잖아. 그리고 노무현 서거 때 추도사 기억나죠?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한테서도 이게 적통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인이지만 시민사회 세력으로부터도 제일 존경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시민운동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진짜요. 그런데다가 2번의 1심 무죄로 동정표까지 국민적으로 지금 있고 있어서 새 세력으로부터 고루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야권이 통합되면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하거든. 이거를 새 세력으로부터 골고루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돼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한명숙이 내가 보기에 유일한 대안이고 또 여러분들이 선호하신 대로 가장 좋은 후보다 이렇게 보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약점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은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이제 전투가 있는데 한명숙 전 총리의 뭐랄까요? 전투력. 지금 여당을 상대로 야당의 수장으로서 보여줘야 할 강인한
그 점에서 좀 약점으로 작용할 또 수 파이터 있다. 기질이 예. 필요하다. 오세훈과 한명숙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한명숙한테 실망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죠. 자기 선거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저가 제일 잘할 수 있으니까 저를 뽑아주세요. 이거는 잘 못하는 사람 같아. 근데 김어준을 국회로 보내야 된다든지, 뭐 김용민을 뭐 장관으로 해. 이런 그 지원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이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운동권 제하에서는 한명숙을 맏언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늘 아랫사람 챙겨주고 동생들 챙겨주듯이 부도 많고 뭐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주로 했어요. 우선 저기 운동할 때 보면은 왜 동 뜨는 사람 있잖아. 데모할 때 뭐 성명서 읽고 막 앞장서서 막 선동하고 이런 거는 한명숙이 별로 해본 적이 없어. 뒤에서 살림 살아주고 누가 자기 동생 중에 누가 구속되면 가갖고서 옷바라지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변호사도 해주고 그리고 사무실 꾸리고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이 한명숙이 그런 면에서 자기가 직접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야권의 당대표로서 여러 후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박지원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는 게 좋다는 이제 둘 다. 박지원 후보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박지원은 김대중 세력 중에서도 일부가 지지하는 거예요. 노무현 세력은 전혀 지지하지 않고 시민사회 세력도 굉장히 적대적이죠. 지금은 민주당 안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 박지원이 당대표가 되어야 자기도 공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호남 지역의 지역구를 둔 나이 많은 의원들이 다 박지원 쪽에 몰려 있어서 박지원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근데 한화갑을 비롯한 전통적 동교동계는 또 박지원 대표를 싫어하죠. 한화갑이 아니라 건노갑. 그러니까 우리가 동교동계라고 얘기할 때 구동교동계가 있고 건노갑, 뭐 김옥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박지원은 신동교동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 구동교동계가 신동교동계 박지원한테 권력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죠. 김대중 정권 때. 그래서 박지원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박지원 지지 세력은 민주당 안에서도 호남 지역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한명숙과 싸움을 하면 게임이 안 되죠. 통합야당에서는. 또 하나 저는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대표가 되었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뭐 문제나 혹은 약점, 장점 말씀하신 장점에 나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장점만 있는 건 없습니다. 물론이죠. 네.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김두관 예전에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또는 뭐 제가 몇 년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이사장 사실 다 친노의 색깔인 거거든요. 몇 년간 외친 건 허경영이지. 허경영이지. 몇 년간 외친 건. 그렇다고 허경영을 대통령으로는 안 했잖아. 이게 허경영이 약한 거죠. 그래요. 허경영. 이 새로운 정당이 기본적으로 친노 색깔이 대단히 강해지는 거예요. 당대표도 그렇죠. 후보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맞아요. 호감들이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반작용도 만들어내거든요. 언제나 선거라는 게 역동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아까 용민이 말하는 파이터 기질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정세균 대표가 사실 굉장히 나이스한 분인데 정세균 대표가 말을 하면 심각한 문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항상. 굉장히 나이스한데. 근데 사실 그 양반이 뭐 삭발을 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인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호가 갈리긴 분명히 갈리고 또 지금도 분명히 일부 지역 나이 많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또 발목이 잡힌 것도 사실인데 박지원 그러면 전투력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당 총선과 대선 국면에 야당 지지자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은가 그런 열망도 분명히 지금 중요하다. 얘기한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운맛을 원하는 거죠, 또. 그렇지. 야당다운 전투력과 그다음에 김대중 세력도 흔쾌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부 구성을 원하는 거죠. 만약에 당대표로 한명숙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같이 경선에 참여할 사람 중에는 김부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또 영남이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이종걸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인영도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인영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순수 집단지도 체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표는 여러 최고위원 중에 1등한 사람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야권 통합 야당이 어떤 지도 체제를, 그러니까 이런 순수 집단 제도를 채택할지 아니면 대표를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를 채택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순수 집단 지도 체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는 한명숙이 되고 그다음에 2등한 사람부터 5등한 사람까지 최고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지원이 2등하면 박지원도 최고위원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명숙이 부족한 현장 전투력을 뭐 박지원이 특위 같은 거 위원장 맡아서 해주고 영남 쪽은 뭐 김부겸이 공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가장 상징성 크고 권한이 큰 대표가 누구냐? 이 대표가 두루 새 세력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한명숙이 적임 아니냐?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한 달이 나왔다고 하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들이 다 있고, 예를 들어서 문성근 대표의 장점도 있어요. 있죠. 대중 설득력도 전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뀐 것 같고 정말로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 것 같아요. 문성근 씨 같은 양반이 갑자기 통합된 민주당의 대표가 돼버렸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오는 그런 충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누가 되길 바란다고 해서 꼭 근데 되는 건 아닌데. 문성권은 꼭 한가운데가 아니라 대표가 이제 한가운데 앉는데 아니라 옆에 좀 앉아 있어도 뭐 충격 효과 주지 않을까? 그건 안 줄 것 같아요, 별로. 그 옆에 정봉주가 앉아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충격 효과가 있어. 저 당이 망하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즌 4지 오늘. 시즌 4 탐욕의 눈먼 시사평론가 편.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김호준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년 정기 구독 신청받고 있어요. CCTV 골뱅이 한이.co.kr로 성함, 연락처, 주소, 몸무게를 적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은 정봉주 위원장입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